안녕하십니까. 에듀ong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203페이지 네모 5 패킹 및 방청도료 해서 나오는데요. 자, 매니의 1 패킹 한번 보겠습니다. 회전부, 접합부로부터의 기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일명 가스켓이라고도 한다. 패킹재의 선정은 관내 유체의 줄끝입니다. 물리적 성질, 화학적 성질, 기계적 성질을 고려해야 한다. 자, 그래서 그 성질들은 그 우측에 보시면 창구에 나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유체의 물리적 성질에서 온도, 압력, 밀도, 점도, 액체냐, 기체냐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유체의 화학적 성질 같은 경우는 부식성, 용해 능력, 휘발성, 인화성, 폭발성 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유체의 기계적 성질 같은 경우는 진동의 유무, 진동이 발생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다음 외압 및 내압, 외부의 압력, 내부의 압력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 교체의 난이성 등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 줄끝 부분 뒤에 마저 읽어보면 용도별로 줄끝 씁니다. 플랜지 패킹, 나사용 패킹, 글랜드 패킹이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플랜지 패킹이라는 거 쉽게 말하면 플랜지에 사용하는 패킹, 그 다음에 나사용 패킹이라는 거는 나사부에 사용하는 패킹, 그 다음 글랜드 패킹이라는 거는 밸브, 펌프 등 회전부에 사용하는 패킹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갈로 1 플랜지 패킹 한번 보게 되면 이 플랜지 패킹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플랜지에 사용하는 패킹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전 시간에 제가 이 플랜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녀석은 RF형입니다. 여기 볼록한 부분이 있고 반대쪽은 평평하죠. 이러면 이 평평한 부분에다가 강간을 끼워서 용접을 하고요. 양쪽에 용접이 되었다면 이 두 가지를 체결하는데, 체결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요 가스켓, 뭐예요? 요 가스켓이 패킹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 패킹을 가운데, RF 같은 경우는 요게 패킹 자국이에요. 볼록한 게. 여기에다가 넣고 요런 식으로 압착해서 볼트 너트로 체결하는 형식이겠죠. 자, 그러면 이 패킹을 넣어주는 이유는 뭐예요? 내부의 유체가 누설되는 걸 방지하는 거지. 즉 기밀 유지가 요 녀석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플랜지에 사용하는 패킹들을 결국 뭐라고 하는 겁니까? 플랜지 패킹이라고 하는 거고요. 플랜지에 사용하니까 요 패킹. 그리고 재질 요 녀석 같은 경우는 고무고요. 그 다음에 재질에 따라서 요렇게, 요거는 성면 가스켓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고무 가스켓, 그 다음에 성면 가스켓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뭐 플랜지 종류에 따라서 자, 앞에서 보여드렸던 거, 요 녀석은 RF형, 요 녀석은, 자, 요 녀석은 20A RF형이고요. 요거는 25A짜리 FF형입니다. 그래서 얘는 양쪽 다 평면이에요. 그래서 양쪽 다 평면일 경우에는 강관을 용접할 때 그 위치가 크게 상관은 없는데, 보면은 여기 이제 마킹이 돼 있어요. 글자로 마킹돼 있는데, 글자가 웬만하면은 우리가 봤을 때 정자로 보이게 이렇게 배관에 끼우는 게 좋겠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 기능장 시험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FF가 양쪽 다 피복이 안 된 게 나올 수도 있고요. FF인데 한쪽은 피복이 돼 있어. 그래서 한쪽이 탄소 도금돼 있는, 코팅돼 있는 거지. 코팅돼 있는 것도 있고. 자, 그래서 한쪽은 코팅이고 한쪽은 그냥 맨 상태죠. 그래서 맨 상태와 피복이 있는 요 녀석이 있고요. 그리고 요렇게 양쪽 다 맨 거, 피복이 안 된 게 있는데, 이때는 용접부가 피복된 녀석은 피복된 데다가 용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녀석이 이제 내부로 들어가는 거고, 피복된 녀석이 바깥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스켓이 훨씬 더 밀착이 잘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녀석 가스켓을 제가 또 준비해 봤는데, 요게 고무 가스켓이죠. 그래서 25A짜리 고무 가스켓입니다. 요 녀석은 이렇게 넣고 요런 식으로 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FF형 같은 경우는 요렇게 전면 패킹 요런 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요것도 FF형이라고 해서 모두 고무 가스켓이냐 그런 건 아니고, FF형 역시도 그 성면 가스켓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앞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유니온 같은 경우도 가스켓 패킹이 들어갔었죠. 이렇게 고무 패킹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녀석도 가스켓도 존재해요. 가스켓이 아니고 성면으로 된 패킹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주로 보면은 고무를 많이 사용하고, 예를 들어서 내부의 유체가 고무를 침식시키는 유체다라고 하면은 성면 가스켓이나 여러 다른 종류의 가스켓을 사용하겠죠. 자, 그리고 우리 에너지 실기시험 또는 가스 실기시험, 가스는 잘 안 나오는구나. 에너지 실기시험 또는 배관 기능사, 기능장 이런 거 시험 보시는 분들은 마지막에 유니온에서 작업을 주로 보면 끝낸단 말이에요. 근데 유니온에 가끔 보면 이제 실수 많이 하는 게 패킹을 안 넣으시고, 여기다 패킹 안 넣으시고 그대로 이렇게 결속하시는 분들이 있어.
자, 그러면 나는 뭐 3시간, 5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해서 작품 외관상 완벽해. 치수도 거의 다 맞아. 근데 요거 하나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 누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수돼서 시험에서 떨어지는 거야. 자, 그러니까 작업하시는 분들은 항시 요 패킹 가스켓을 넣어주는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나 뭐 유니온이라든가 그 플랜지 같은 요런 가스켓이 들어가는 부속들은 항시 가스켓을 넣는 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좀 조일라 하니까 잘 안 조여지네. 자, 그래서 이제 교재 다시 보겠습니다. 갈로일 플랜지 패킹에서 종류는 1번부터 5번까지 고무 패킹, 성면 조인트 시트, 합성 수지 패킹, 그리고 뭐 오일실 패킹, 금속 패킹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종류는 그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알아두시고 쭉 한번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1에 고무 패킹에서 기억, 탄성은 우수하나 흡수성은 없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 니은에 줄 거 씁니다. 산이나 알칼리에는 강하나 기름에는 침식된다. 그래서 내부의 유체가 기름이다라고 하면은 고무 패킹 대신에 우리 뭐 성면이라든가 다른 걸 쓰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디귿에 줄 거 주세요. 100도씨 이상 고온 배관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주로 급배수용으로 사용된다. 자, 그렇죠. 고무기 때문에 쉽게 녹아버릴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리을엔 네오플랜의 합성 고무는 내열 범위가 마이너스 46에서 121도씨의 고온 배관에도 사용해도 된다.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동그라미 2번에 성면 조인트 시트에서 이 녀석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런 성면 종류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성면은 천연 섬유로 강인한 특징이 있다. 성면 조인트 시트의 줄 거 씁니다. 내열도가 450도씨로 높아 고온고압 증기용으로 사용된다. 그래서 고온의 유체를 다룰 때 요 성면이 좀 유리한 겁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3번에 합성수지 패킹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는 줄 거 씁니다. 테프론이 있으며,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테프론이라는 게 요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요거는 나사 이음용 테프론 테이프라고 불러요. 그래서 옛날에는 나사 이음용에는 그 페인트라든가 우리 액상 수지를 많이 사용했었는데, 요즘에는 테프론이 개발됨으로써 요 테프론 테이프를 가장 많이 쓰고요. 그리고 요 재질을 이용한 플랜지용 패킹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요 테프론이라는 게 결국 합성 수지 패킹의 일종이구나 라는 정도는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요즘에는 요게 테프론 테이프가 나사용에 가장 많이 쓰이고 요 재질과 똑같은 플랜지용 패킹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저 읽어보면 탄성이 부족하여 고무, 성면, 금속관 등으로 표면 처리하여 사용하며 내열 범위는 마이너스 260에서 260도씨까지로 사용 범위가 아주 넓게 사용된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동그라미 4번에 오일실 패킹해서 한지나 질긴 성질의 종이를 일정한 두께로 겹쳐 내유 가공한 것으로 열에 약하나 줄 거 씁니다. 펌프, 기어박스 등에 사용된다. 자, 그래서 요 녀석 같은 경우는 그 장치 윤활유의 누설을 방지하기 때문에 이름이 오일실 패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활유를 사용하는 장치의 누설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일실 패킹. 그 다음 동그라미 5번에 금속 패킹해서 금속류 가스켓으로 줄 거 씁니다. 철, 구리, 납, 크롬, 스테인레스 강 등이 있다. 그래서 마저 읽어보면 있으며 고온고압의 배관에는 철, 구리, 크롬강의 패킹을 사용하며 탄성이 적어 누설의 위험이 있다. 아무래도 금속이다 보니까 딱딱하죠. 그래서 탄성이 부족해서 누설의 위험이 좀 많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플랜지 패킹은 정리하고요. 자, 이제 그 밑에 보겠습니다. 갈로 2에 나사용 패킹 해가지고 일단 종류 3가지 줄 거 씁니다. 페인트, 일산화연, 액상 합성 수지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페인트 같은 경우는 페인트와 광명단을 혼합 사용하는 것으로 오일 배관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요 페인트라는 거는 나사용 패킹에서의 페인트는 말 그대로 페인트예요. 우리 도색할 때 쓰는 페인트란 말이야. 그래서 요 도색할 때 쓰는 페인트와 그 미칠할 때 쓰는 광명단을 섞은 거예요. 섞어가지고 우리가 강관에 예를 들어서 나사 절삭을 했잖아. 그러면 L보나 T를 이렇게 이음할 거 아닙니까? 그때 이음하기 전에 이 페인트를 한번 발라요. 페인트를 한번 바르고 L보나 T를 이렇게 이음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내부에서 페인트가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밀이 확실하게 유지가 되겠죠. 자, 그런데 오일배관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이건 왜 그래요? 페인트라는 거는 기름에 쉽게 녹아버리거든.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용 패킹 중 페인트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페인트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물론 색깔이 있는 건 아니겠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일산화연 해가지고 페인트의 소량의 일산화연을, 자, 요거는 뭐예요? 광명단 대신에 소량의 일산화연을 혼합한 거예요. 일산화연을 혼합 사용하여 주로 보면은 냉매 배관에 많이 사용된다. 그래서 냉매 배관이 뭐예요? 에어컨이나 냉동장치의 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어컨이나 냉동장치의 배관에 사용하는 나사용 패킹은 일산화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액상 합성수지에서 요거는 합성수지인데 뭐예요? 액체 상태의 합성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열 범위가 마이너스 30에서 130도씨 정도로 약품에 강하고 내유성에 강해 증기 기름 약품 배관에 사용된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20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갈로 3에 글랜드 패킹에서 나오죠. 줄 거 주세요. 밸브의 회전 부분에 기미를 유지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해서 밑에 4가지 나오는데 종류 일단 줄 거 주세요. 성면각형, 성면얀, 아마존, 몰드 패킹, 이렇게 4가지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한번 쭉 읽어봅시다. 성면각형 패킹 같은 경우는 성면을 각형으로 짜서 그래서 성면각형이구나, 이렇게 알겠죠? 짜서 만든 것으로 내열 내산성이 좋아 대형 밸브 글랜드로 사용한다. 그 다음 성면얀 같은 경우는 성면을 꼬아서 만든 것, 그래서 성면얀이구나. 것으로 소형 밸브 수면계의 콕, 주로 소형 밸브 글랜드로 사용한다.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아마존 패킹 같은 경우는 면포와 내열 고무 콤파운드를 가공 성형한 것으로 압축기 글랜드용으로 사용된다. 그래서 주로 보면은 압축기에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에 몰드 패킹 같은 경우는 성면, 흑연, 수지 등을 배합 성형한 것으로 밸브, 펌프 등의 글랜드용으로 사용된다. 그래서 밸브, 펌프 등에 사용되는 게 몰드 패킹이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이 방청도료에서 나오는데, 방청도료가 뭘까요? 방청이라는 게 부식을 방지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방청도료라는 거는 부식을 방지하는 도료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용어 정리해서 방청도료는 각종 금속, 철 등에 녹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도료이다 해서 나오죠. 그래서 한번 보면은 동그라미 1번에 광명단 도료 해서 나오는데, 연단을 아마인유와 혼합한 것으로 밀착력 및 풍화에 강해 줄긋습니다. 녹방지를 위해 페인트의 미칠용으로 사용된다. 그래서 광명단 도료는 주로 보면 페인트 미칠용에 사용됩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일반 철 있죠. 스틸에다가 페인트를 그대로 먹이면 잘 안 먹어요. 이때 광명단 도료를 한번 바르게 되면은 한번 발라서 말리면은 요게 이제 주황색을 띠거든요. 그 후에 페인트를 칠하면은 색이 아주 잘 먹습니다. 그리고 광명단 자체에 부식 방지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요 미칠용에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자, 다음 동그라미 2번에 산화철 도료해서 산화 제2철을 보일류나 아마인유와 혼합한 것으로 산화철의 양이 적을수록 빨갛고 많을수록 짙은 자색을 나타내며 값이 싸서 많이 사용한다. 넘어갑시다. 동그라미 3번에 알루미늄 도료에서 음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면 산화 알루미늄 분말을 유성 니스에 혼합한 것으로 방청 효과가 크며 밑바탕 도장 후 유성 페인트를 사용하면 방청 효과가 더욱 커진다. 그래서 사용처 같은 경우 줄 거 주세요. 방열기 표면이나 탱크 표면에 사용하며 400에서 500도씨의 내열성을 가지며 방청 효과가 매우 좋다. 그래서 요 알루미늄 도료를 왜 음분이라고 하냐면은 칠해 놓으면은 은색 빛깔로 막 반짝반짝거려요. 그래서 음분이라고도 합니다. 자, 다음 넘어갑시다. 동그라미 4번에 합성수지계 도료, 내산성이 강한 비닐계 수지, 페놀계 수지, 푸탈계 수지 등을 액체로 하고 가소제, 용제 등을 배합한 도료로서 모든 약품에 저항이 강하다.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기타 도료도 참고적으로만 읽어봅니다. 니스, 라카, 에폭시, 수지, 타르 및 아스팔트 도료 등이 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3번에 보시면 보온제, 단열재 해서 나오죠. 이 보온제는 뭡니까? 배관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난방배관 같으면 내부에 온도가 높은 고온의 유체가 흘러갈 겁니다. 그러면 이 배관을 노출시켜 놓으면 어떻게 돼요? 외부로 어떻게 열이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왜 다 안 나오냐? 말라버렸나봐요. 죄송해요. 검은 걸로 합시다. 자, 열이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외부에다가 단열을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보온제라는 걸 다른 말로 단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난방배관 같은 경우는 방열 손실을 막기 위해서 이
보온재를 설치하는 거고, 냉방 그 배관 같은 경우는 이게 저온이다 보니까 외부에 뜨거운 열기가 내부로 침투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요 외부에 뜨거운 열기가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냉방 배관에서는 또 보온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난방이든 냉방이든 이 보온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을 차단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단열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면, 보온재란 온도를 보존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료로 일명 단열재라고도 한다. 사용 온도에 따라 줄긋 씁니다. 내화물, 단열재, 보온재, 보냉재 등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사용 온도에 따라서 이 역할을 구분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갈로 1에 사용 온도에 따른 내화물, 단열재, 보온재 구분해서, 내화물 같은 경우는 사용 온도가 1580도씨 이상인 것, 엄청나게 고온이죠. 그 다음 내화 단열재, 그래서 좀 고온에 버티는 성질을 가진 단열재를 뜻하는데 1200에서 1500도씨까지고요. 그 다음 일반 단열재 같은 경우는 800에서 1200도씨, 그 다음 보온재라고 불리는 거는 800도씨 이하, 그 다음 보냉재 뭐예요? 온도가 낮은 곳, 그래서 100도씨 이하의 냉온을 유지하는 냉동, 냉장용에 사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준이 결국 뭡니까? 사용 온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참고에 무기질 보온재 사용 온도 같은 경우는 500에서 800도씨, 그 다음 유기질 보온재 사용 온도는 100에서 500도씨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자, 이제 20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갈로 2에 보온재 종류에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유기질 보온재와 무기질 보온재로 나뉘죠. 자, 그래서 보온재의 종류 크게 두 가지, 1번, 2번에서 유기질 보온재와 무기질 보온재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즉 종류를 묻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외우실 때는 이렇게만 외우시면 돼요. 유기질 보온재 하나만 외워, 무기질은 외우지 마요. 자, 얘를 펠, 텍, 코, 기 이렇게 외우세요. 잘 나오죠? 그새 바꿨습니다. 그리고 무기질 보온재 그냥 외우지 마. 얘들 4개 빼고는 다 무기질 보온재예요. 자, 이때 펠트에는 우모 펠트와 양모 펠트가 있습니다. 요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요거 이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요게 암기법이에요. 그 다음 책에 돌아가서 일단 유기질 보온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기질 보온재에서 종류 일단 4가지 줄 거 주시고, 펠트, 텍스류, 코르크, 기포성, 수지 줄 거 씁니다. 자, 일단 펠트부터 볼게요. 양모, 우모 줄 거 주세요. 양모, 우모. 그래서 이 양모 같은 경우가 사용 온도가 130도씨 이하가 되고요. 요거는 좀 적어주세요. 그 다음 우모 같은 경우가 사용 온도가 100도씨 이하가 됩니다. 자, 요거는 두 가지 좀 적어주시고요. 그래서 양모 펠트 또는 우모 펠트라고 해요.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볼게요. 양모, 우모가 있고 실내 혹은 천장 내의 급수 및 배수관 표면의 결로 방지를 위해 사용한다. 자, 그 다음에 니은에 텍스류 해서, 텍스류라는 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 건축 현장 같은데 상가 이런 데 가보면은 위에 텍스, 천장에 텍스 붙어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다 텍스류입니다. 그래서 줄 거 주세요. 톱밥, 목재 등을 압축 성형한 것. 압축 성형한 게 결국 텍스류입니다. 톱밥과 목재를 압축해서 성형한 거. 자, 그리고 마저 읽어보면 건축 재료로서 실내 벽, 천장 등의 보온 및 방음용으로 많이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에 코르크. 코르크도 뭐 별거 없어요. 우리 와인 생각하면 돼요. 와인 위에 뭐예요? 코르크 막이 있잖아. 그 재질로 만든 보온재예요. 그래서 탄성이 풍부하고 줄긋습니다. 액체, 기체의 침투를 방지하는 효과가 좋아 보온 보냉재로 사용된다. 자, 그래서 코르크 같은 경우는 보온 보냉재로 주로 사용된다라는 거. 그 다음 리을에 기포성 수지에서 폼류라고도 하는데 스티로폼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면 합성 수지 또는 고무질 재료를 사용하여 줄긋습니다. 다공질로 만든 것. 다공질이라는 게 뭐예요? 내부에 공기층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기층이 많으면 많을수록 단열 효과가 좋은 거야. 왜 그래요? 겨울철에 우리가 두꺼운 옷 한 벌 입는 것보다 얇은 옷 여러 벌 입는 게 좋단 말이야. 그거 왜 그래요? 그 옷 사이사이에 공기층이 형성되니까 얇은 옷을 많이 껴입었을 때 더 따뜻하게 느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공질 물질로 만든 것이다. 보온 효과가 어때요? 아주 좋겠죠.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면 열 전도율이 낮고 가벼우며 부드럽고 불연성이기 때문에 보온 보냉 재료로
효과가 좋다. 그 종류 같은 경우는 줄 거 씁니다. 염화 비닐폼, 폴리우레탄폼, 폴리스티렌폼 해서 여기서 폴리스티렌폼이 스티로폼이라는 거, 요 정도는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유기질 보온제는 요 네 가지가 다예요. 펠텍, 코기, 펠트, 텍스, 코르크, 기포성 수지. 그래서 펠트라는 게 뭐예요? 우모 펠트, 양모 펠트 이렇게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밑에 오시면 동그라미 2에 무기질 보온제 나오죠. 한번 보면은 첫 번째 성면 줄 거 씁니다. 아스베스토스. 자, 그래서 아스베스토스를 주 원료로 하여 만든다라고 되어 있고요. 장점 같은 경우는 균열이 생기거나 부서지는 일이 없어 선박과 진동이 심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진동이 심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정도는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용도 줄 거 주세요. 400도씨 이하 관, 탱크, 노벽 등의 보온제로 적당하다. 그 다음 니은에 앞면 같은 경우 줄 거 씁니다. 안산암, 현무암에 석회를 섞어 용융시켜 압축 가공. 자, 하여 섬유 모양으로 만든다 해서 단점 보시면 성면에 비해 섬유가 거칠고 굳어서 부서지기가 쉽다라고 되어 있고요. 용도 보시면 식물성, 동물성, 합성수지 등의 접착제를 써서 띠, 관, 원통형으로 가공하여 줄 거 씁니다. 400도씨 이하의 관, 덕트, 탱크 등의 보온제로 사용된다. 자, 그 다음 디귿에 규조토 줄 거 씁니다. 광물질의 잔해 퇴적물. 그래서 퇴적물로 만든 거고요. 읽어보면 좋은 것은 순백색이고 부드럽다.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은 황색, 회녹색을 띠고 있으며 보통 불순물이 많이 함유된 것이 사용된다. 그럼 단점 보시면 다른 보온제에 비해 단열 효과가 나쁨으로 두껍게 시공해야 한다. 그래서 용도 줄 거 씁니다. 500도씨 이하의 관, 탱크, 노벽 등의 보온제에 사용된다. 자, 다음 리얼에도 줄 거 주시고요. 탄산 마그네슘, 염기성 탄산 마그네슘 85%, 성면 15%.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요것들을 배합하여 물에 개어 사용하는 보온제이다. 장단점 보시면 가볍고 보온성이 우수하나 300에서 320도씨에서 열분해한다. 자, 300에서 320도씨에서 열분해한다 줄 거 주세요. 그래서 간혹 보면은 문제에서 300에서 320도씨에서 열분해하는 무기질 보온제는 하면은 탄산 마그네슘. 그래서 용도 보시면 방습 가공하여 옥외 배관, 습기가 많은 지하 덕트의 배관에 사용하며 줄 거 씁니다. 250도씨 이하의 관, 탱크 등의 보온제로 사용된다. 자, 다음 밑에 미음에 글라스울 해서 유리섬유라고 돼 있죠. 그래서 줄 거 씁니다. 용융유리. 그래서 녹인 유리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용융유리를 압축 공기 증기로 원심력을 이용해 섬유화한 것으로 물 등에 의한 화학작용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단열, 내열, 내구 성능이 좋아 보온제, 보온통 등에 널리 사용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측에 참고해 보시면 글라스울 해가지고 근래에는 보건상의 문제로 사용 빈도가 감소되는 추세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자, 이제 20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비읍에 규산칼슘에서 나오고요. 줄 거 씁니다. 석회석과 규조토. 자, 얘들을 원료로 하여 만든 것이고요. 그 다음 용도에 보시면 줄 거 씁니다. 300도씨 이하의 관, 천장, 바닥, 벽 등 보온에 사용된다라고 돼 있죠. 자, 그 다음 이제 밑에 보시면 기타 무기질 보온제에서 세 가지 나오는데 A, B, C 세 가지 나오는 거 이렇게 묶어서 별표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비교적 무기질 보온제 중에 고온에서 사용되는 그 보온제에 속해요. 그래서 펄라이트 같은 경우는 200에서 800도씨 이하에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실리카 화이버 같은 경우는 1100도씨, 요거는 이하도 아니고 이상에서 사용된다라고 돼 있죠.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라믹 화이버는 더 높아 1300도씨 이상에 사용되는 보온제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보온제 중에 사용온도 가장 높은 것은 하면은 무조건 세라믹 화이버예요. 세라믹 화이버. 자, 그래서 세라믹 화이버 가장 높다 1300도씨 이상이다. 요거 하나 알아두시면은 한 문제 주워 먹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갈로3에 보온제 구비 조건에서 단열재, 본행제 나오는데 결국 뭐 단열재나 본행제나 구비 조건은 똑같죠. 둘 다 열 전달을 나쁘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 이제 문제 잘 나오는 편이고요. 별표가 3개 돼 있고,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 첫 번째, 열 전도율이 작을 것. 왜? 단열재니까 당연히 열 전도율은 작아야 되고, 그 다음 부피 비중이 작을 것. 그렇죠? 부피 크기가 작아야 되고 비중, 무게가 가벼울수록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다공성이며 기공이 균일할 것. 그래서 공기층이 많고 그 기공이 균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공이 균일할수록 열 전달률은 떨어질 테니까.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에 기계적 강도가 크고 시공성이 좋을 것. 요거는 뭐 상식적인 얘기죠. 그 다음 5번째 흡습성이 없을 것. 그래서 수분을 많이 함유할수록 열 전달률은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분의 흡수성은 적을수록 좋은 거죠. 자, 다음 6번째 사용 온도에 있어서 내구성이 있고 변질되지 않을 것. 이것도 뭐 상식적인 얘기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어드바이스 보시면 열 전도율은 비중이 작을수록 온도차가 작을수록 기공이 많을수록 두께가 두꺼울수록 작아진다 라고 돼 있죠. 자, 이제 밑에 보시면 개념 잡기 문제 나오는데 한번 풀어보면 다음 보온재 중 안전 사용 온도가 가장 낮은 것은 해서, 자, 해설해 보시면 우모 펠트가 100도씨, 양모 펠트가 130도씨, 그 다음 앞면이 400도씨, 성면이 350도씨, 규조토가 500도씨 돼 있죠. 그래서 이 중에 가장 온도가 낮은 거는 우모 펠트입니다. 그래서 우모 펠트, 양모 펠트 있으면 우모 펠트가 온도가 더 낮고요. 그리고 뭐 다른 보온재랑 섞여 있다. 그러면 펠트류가 온도가 가장 낮은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 푸시면은 그 답을 찾기가 쉬워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보시면 무기질 보온재에 해당되는 것은 유기질 뭐였어요? 펠테코기. 그럼 아닌 거는 여기서 뭐예요? 앞면이 되겠네요. 그래서 펠테코기, 펠트, 코르크, 기포성, 수지가 되겠죠. 그래서 틀린 거는 1번 앞면. 자, 그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7페이지에도 보시면 개념 잡기 문제 나오죠. 다음 중 보온재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해서 코르크, 규조토, 기포성 수지 전부 보온재였죠. 근데 4번에 제게르콘이라는 거는 온도계입니다. 온도계. 그래서 밑에 해설해 보시면 제게르콘 온도계는 내화벽돌의 내화도를 측정하는 온도계이다 해서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보온재 종류 아닌 거는 4번입니다. 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네모 6에 내화물, 로제라고 나오는데 이 내화물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내화, 뭐예요? 화염에 버틴다. 즉 고열에 버티는 물질을 내화물 또는 로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읽어보면 고열, 공업의 공재로서 내열성이 기준이 되는 비금속 무기재료, 난용성을 말한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참고에 내화물의 사용 온도는 1580도씨에서 2000도씨 정도이다 해서 나오고요. 그 밑에 보시면 1. 내화물의 분류에서 나오는데 이 보일러에서는 내화물이라고 하면 대부분 내화 벽돌을 나타내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간료 1에 원료 종류에 따른 분류해서 점토질, 규석질, 알루미나질, 폴스테라이트질, 석영, 탄소질, 돌마이트질, 크로마그네시아질 등이 있다 해서 나오네요. 자, 그리고 밑에 이제 갈로 2에 보시면 화학 조성에 따른 분류에서 나오는데 사실상 이 내화물은 문제에서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읽고 넘어가면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종류로는 뭐 산성, 중성, 염기성 내화물이 있고요. 산성에는 규석질, 방규석질, 납석질, 샤모트질이 있고, 그 다음 중성에는 고알루미나질, 탄소질, 탄화규소질, 크롬질이 있고요. 그 다음 염기성에는 마그네시아질, 크롬마그네시아질, 돌마이트질, 폴스트레이트질 등이 있다 해서 보면 전부 뭐예요? 벽돌이야, 벽돌. 그래서 내화 벽돌을 뜻하는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보면은 208페이지에 보시면 갈로 3에 내화도 해서 나오죠. 줄 긋습니다. 내화물의 품질을 추정하는 방법. 이게 다예요. 그 뭐 마저 읽어보면 방법 중 하나로 인화 변형 상태를 나타내는 표준 온도를 일반적으로 SK 번호로 표시한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1번에 제게르콘에서 내화물의 내화도를 측정하는 온도계 줄 것입니다. 앞에 문제에서도 나왔죠. 제게르콘이라는 거는 내화물의 내화도를 측정하는 온도계로 총 59종이 있으며 최고 2000도씨까지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갈로 4에 하중 연화점 돼 있는데 내화물을 고온으로 가열하면 조직 내에서 부분적으로 줄 것입니다. 용융하기 시작하여, 자, 내화물이 녹는다라는 소리겠죠. 용융하기 시작하여 점차 연화 현상이 될 때 어느 일정한 하중을 받으면 연화되는 온도도 낮아진다. 그래서 연화점이 낮아지는 그때를 연화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연화 현상을 일으키는 온도를 하중 연화점이라고 하며 압력은 일반적으로 2kg/제곱센치를 가한다. 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갈로 5에 스폴링 현상에서 나오는데 요 녀석은 별표해 주시고요.
요거는 문제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줄긋 씁니다. 내화물이 열응력을 받아 균열 또는 쪼개어지는 현상. 그래서 내화물이라는 거는 고온에 버틸 수 있는 물질인데 이 녀석 앞에서 나왔듯이 1580도씨에서 2000도씨 정도의 온도에 견딘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2000도씨 이상 뭐 3000도, 4000도씨까지 올라가면 얘도 어떻게 되는 거야? 열응력에 의해서 깨져버리는 거죠. 뭐 쪼개지거나 아니면 균열이 발생하거나 이런 것들을 스폴링 현상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 세 가지 줄 거 주세요. 열적 스폴링, 기계적 스폴링, 조직적 스폴링.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열적 스폴링은 불균일한 가열, 열응력,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계적 스폴링은 내화물 내외면의 온도차, 기계적 응력, 과잉 압축 등. 그 다음 조직적 스폴링은 슬래그의 침식, 용재의 작용 등이 있다 해서 이런 거는 뭐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도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에듀앙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보시면 따봉 버튼 있으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